2006년 10월 강남 한복판의 세탁소에서 한 여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폐점 시간인 밤 10시가 넘어서까지 불이 켜져 있던 가게. 다음 날 아침 셔터는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카운터 위 휴대전화 충전기만 덩그러니 꽂혀 있었습니다. 핸드폰은 없었습니다. 35살 박지연. 집에서 걸어서 7분 거리의 일터에서 그녀는 그렇게 증발했습니다. 경찰은 단순 외출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말은 달랐습니다. 아내가 연락도 없이 가게를 비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CCTV도 블랙박스도 없던 시절, 남겨진 건 벽시계가 가리킨 밤 10시 47분이라는 시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면서 한 여성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자 오랫동안 남편을 사랑했던 여자, 최소라. 그녀의 차 트렁크에서 발견된 것은 희미한 혈흔, 그리고 지하 창고에 남겨진 목걸이 한 점.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정은 그녀를 살인자로 판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강남 세탁소 여사장 실종 사건의 전모를 따라갑니다. 질투와 빚, 그리고 한 사람의 집착이 만들어낸 18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탐정 미스터리에서 들려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미스터리 사건을 기록하고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2006년 10월 19일 목요일 아침 8시 10분 강남구 신사동의 한 골목. 분식집을 운영하는 권인숙 씨는 세탁물을 찾으러 길을 건넜습니다. 평소 같으면 7시 반이면 이미 불이 켜져 있는 가게였습니다. 박스팀 클리닝. 이 동네에서 3년째 운영 중인 세탁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셔터는 반만 올라가 있었고 안은 고요했습니다. 권 씨는 고개를 숙여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다림질대 위에는 하얀 셔츠가 놓여 있었고 여전히 김이 희미하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다리미는 플러그가 뽑혀 있었지만 아직 식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지연 씨? 권 씨는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몇 번을 더 불렀지만 가게 안은 침묵뿐이었습니다. 권 씨는 문틈으로 손을 밀어넣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카운터 위에는 전날 저녁 접수된 영수증 뭉치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옷걸이에는 찾아가지 않은 코트와 정장이 줄지어 걸려 있었고 계산기는 켜진 채로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시계. 밤 10시 47분을 가리킨 채 멎어 있었습니다. 권 씨는 탈의실 커튼을 젖혔습니다. 혹시 쓰러져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부 어디에도 박지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금이 들어있던 서랍은 그대로였습니다. 계산대 안의 봉투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도난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너무 멀쩡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권 씨는 휴대전화를 꺼내 박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울릴 뿐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또 한 번 더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8시 32분. 결국 권 씨는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여기 세탁소인데요. 사장님이 안 계세요. 근데 가게는 열려있고 뭔가 이상해요. 출동한 경찰은 처음에는 단순 외출 가능성을 염두에 뒀습니다. 잠시 편의점에 다녀온 것일 수도 있고 급한 일로 나간 것일 수도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9시 10분 연락을 받은 남편 남기훈이 세탁소에 도착하면서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아내가 연락도 없이 이렇게 가게를 비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평소 아내의 생활 패턴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박지연은 매일 아침 7시 반이면 가게 문을 열었고 저녁 10시가 넘어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휴대전화는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고 급한 외출이라도 반드시 문자를 남겼습니다. 수사팀은 전날 영업 종료 시각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마지막 손님이 나간 시간은 10월 18일 밤 9시 50분 전후였습니다. 세탁물을 찾으러 온 직장인이 사장님이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했다고 기억했습니다. 그 이후 10시 10분경 인근 편의점에서 흰색 작업복 차림의 여성이 목격됐습니다. 편의점 직원은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평소 자주 오시던 분 같았어요. 세탁소 사장님이요. 세제 하나 사가셨어요. 편의점 영수증에는 10시 13분 액체 세제 1개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박지연을 목격한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세탁소 내부를 정밀하게 살폈습니다. 카운터 위에는 박지연 명의의 휴대전화 충전기가 꽂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핸드폰은 없었습니다. 가방도 없었습니다. 지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 그녀가 매일 착용하던 앞치마만이 의자 등받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플라스틱 바구니 하나가 뒤집혀 있었고 그 옆에 열쇠 한 뭉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세탁소 열쇠, 집 열쇠, 그리고 차 열쇠까지 모두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열쇠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 열쇠 없이는 집에도 못 들어가요. 지연이가 이걸 두고 나갈 리가 없어요. 10시 47분에 멈춰 선 시계, 뒤집힌 바구니, 떨어진 열쇠, 그리고 행방불명된 휴대전화. 모든 것이 무언가 급작스러운 일이 벌어졌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날 저녁 사건을 정식 실종 사건으로 접수했습니다. 박지연 35살, 강남 세탁소 여사장. 2006년 10월 18일 밤 10시 47분 이후 그녀는 누구의 눈에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무도 모르는 한 이름이 천천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사 이틀째, 경찰은 박지연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통화는 10월 18일 밤 10시 35분. 남편과의 통화였습니다. 통화 시간은 1분 12초. 남편은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가게 일은 다 끝났냐고 물었어요. 조금만 더 하고 갈 거라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통화 6분 전 10시 29분에 박지연의 휴대전화로 걸려온 수신 전화가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최소라.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통화 시간은 3분 48초. 경찰이 최소라를 찾아갔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요? 저는 그날 낮에만 잠깐 통화했는데요. 밤에는 전화 안 했어요. 그러나 통화 기록은 분명했습니다. 10시 29분, 3분 48초. 최소라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박지연은 신림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세탁소를 운영했고 아버지는 그녀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홀로 세탁소를 지키며 딸을 키웠습니다. 박지연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진학했고 졸업 후 중견 무역회사에 취직했습니다. 2003년 봄,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허리 디스크와 관절염으로 더 이상 다리미를 들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박지연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신림동 세탁소로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평생 지켜온 가게잖아요. 제가 해야죠. 주변에서는 만류했습니다.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세탁소를 하느냐고 아깝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지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다리미를 들었고 어머니 곁에서 일을 배웠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그녀는 셔츠 한 장 한 장을 정성스럽게 다렸습니다. 그리고 2004년 가을, 대학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얼굴들 사이에서 한 남자가 그녀를 알아봤습니다. 남기훈 같은 과 선배였습니다. 당시 그는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명문가 집안 출신, 부모님은 대학 교수와 의사였고 형제들도 모두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동창회가 끝난 뒤 남기훈은 박지연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커피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만났고 2005년 2월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동창들이 놀랐습니다. 그 집안에 시집 가면 세탁소는 당연히 접겠지.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박지연은 세탁소를 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결혼 한 달 뒤인 2005년 3월 강남으로 점포를 옮겼습니다. 신림동보다 월세는 2배 이상 비쌌지만 유동인구가 많아 수익성은 더 좋았습니다. 간판도 새로 걸었습니다. 박스팀 클리닝. 그녀의 이름을 딴 가게였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가게 하나는 꼭 지키고 싶어요.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그녀의 뜻을 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시댁에서는 며느리가 세탁소 일을 계속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변 지인들에게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뭐가 아쉬워서 매캐한 냄새 맡는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
명절 때마다 은근한 눈치가 이어졌습니다. 언제까지 그 일 할 거니? 이제 그만하고 편하게 살지 그래. 박지연은 웃으며 넘겼지만 마음속으로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한숨을 쉬는 날도 있었습니다. 남편 남기훈은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처음에 반대가 심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가 워낙 고집이 있어서요. 본인이 행복하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담담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댁과의 갈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최소라. 고등학교 때부터 남기훈을 좋아했던 여자였습니다. 동창들 사이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대학 때도 사회초년생 때도 최소라는 남기훈을 향한 마음을 접지 못했습니다. 한 동창은 이렇게 기억합니다. 소라는 기훈이를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근데 기훈이는 그냥 편한 친구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2004년 동창회. 남기훈이 박지연과 손을 잡고 나타났을 때 최소라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몇몇 동창들이 그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얼굴이 창백해졌고 곧 자리를 떠났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간 그녀는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결혼 이후 최소라는 먼저 박지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언니 축하해요. 기훈 오빠 잘 만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근처에서 피부관리샵 준비 중인데 서로 도우면 좋을 것 같아요. 박지연이 강남으로 세탁소를 옮길 때 인테리어 업체를 소개해준 사람도 최소라였습니다. 저렴하면서도 깔끔하게 해주는 곳이라며 직접 연락처까지 알려줬습니다. 박지연은 고마워했습니다. 소라가 많이 도와줬어요. 옛날에는 좀 어색했는데 이제는 진짜 친구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둘은 다시 친한 친구가 된 듯 했습니다. 동창 박미선 씨는 말합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소라가 기훈이를 그렇게 좋아했으니까. 근데 결혼 이후에 둘이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었죠. 설마 그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외형상으로는 모든 것이 안정적이었습니다. 잘 되는 가게, 든든한 남편, 그리고 다시 가까워진 친구. 박지연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가게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항상 웃고 있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며 인사하는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균형은 생각보다 얇은 유리 위에 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수사팀이 최소라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더 깊이 분석하기 시작하면서 숨겨진 또 다른 이야기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실종 당일인 2006년 10월 18일 수요일, 경찰은 박지연의 하루를 시간대별로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8시 30분, 박지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세탁소 문을 열었습니다. 인근 빵집 주인은 그녀가 좋은 아침이에요 하고 인사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10시 5분, 거래처 호텔에서 세탁물을 싣고 들어오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흰색 밴을 타고 온 배송기사와 함께 큰 가방 여러 개를 옮기는 장면이었습니다. 오후 1시 20분, 박지연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주말에 신림집에 들를게요. 반찬 좀 얻어갈게요. 어머니는 딸의 목소리가 평소와 같았다고 기억했습니다. 밝고 가볍고 아무 걱정도 없어 보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오후 3시 40분, 단골 손님 한 명이 세탁소를 찾았습니다. 난방 2벌을 맡기러 온 회사원이었습니다. 박지연은 영수증을 끊어주며 금요일 오후에 찾아가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일상적이었습니다. 오후 6시 반, 가게 앞 분식집 사장 권인숙 씨가 창문 너머로 박지연을 보았습니다. 다리미질을 하고 있었고 중간중간 목을 돌리며 피로를 푸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확인된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남편 남기훈은 오후 7시 10분 강남역 인근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거래처 변호사와 술자리를 가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 당일 그는 중요한 계약건 관련 미팅이 있었고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고 말했습니다. 8시쯤 식사를 시작해서 10시 좀 넘어서 끝났습니다. 경찰은 그의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레스토랑 예약 기록에는 오후 8시
남기훈 명의로 2인 테이블이 잡혀 있었습니다. 밤 8시 37분 카드 결제 내역이 남아 있었습니다. 10만 6천 원. 와인 한 병과 파스타 2접시, 샐러드와 디저트까지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밤 10시 5분. 남기훈은 레스토랑 앞에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택시 기사는 강남에서 잠실 쪽으로 가는 손님이었다고 기억했습니다. 카드 결제 기록에는 10시 23분 1만 8천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잠실의 한 아파트 단지. 남기훈 부부가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남기훈은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세탁소에 들릴까 했는데 그 시간까지는 아내가 정리하느라 바쁠 것 같아서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밤 10시 32분. 집에 도착한 남기훈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받지 않았습니다. 10시 35분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연결됐습니다. 통화 시간은 1분 12초. 가게 일은 다 끝났냐고 물었어요. 조금만 더 하고 갈 거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어요. 목소리도 평소와 같았어요. 남기훈의 알리바이는 명확했습니다. 시간대별로 증거가 있었고 목격자도 있었으며 카드 결제 내역과 택시 승차 기록까지 모두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통화 기록을 더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10시 29분 박지연의 휴대전화로 걸려온 수신 전화가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최소라. 통화 시간은 3분 48초였습니다. 경찰이 최소라를 불러 조사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요? 저는 그날 낮에만 잠깐 통화했는데요. 밤에는 전화 안 했어요. 수사관이 통화 기록을 보여주자 최소라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아, 맞다.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커피 한번 마시자는 얘기였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슨 대화를 나눴습니까? 글쎄요, 잘 기억이 안 나요. 별 내용 없었을 거예요. 최소라의 태도는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눈을 자주 깜빡였고 손으로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증언이 나왔습니다. 세탁소에서 2블록 떨어진 카페.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 김수진 씨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날 밤 9시 40분쯤이었을 거예요. 여자 2명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한 분은 흰색 작업복 같은 걸 입고 있었고 다른 한 분은 검은색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을 기억하십니까? 작업복 입은 분은 세탁소 사장님 같았어요. 가끔 저희 카페에 오시거든요. 다른 분은 잘 모르겠는데 머리가 짧은 30대 중반쯤 되는 분 같았어요. 대화 내용을 들으셨습니까? 주문 받으러 갈 때 잠깐 들었는데 왜 하필 내가 결혼했냐는 말이 들렸어요. 목소리가 좀 높았어요.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최소라는 단순한 동창이 아니라 실종 전 마지막으로 박지연과 격한 대화를 나눈 인물이 됩니다. 그렇다면 밤 10시 29분의 전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경찰은 카페 CCTV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 카페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목격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수사팀은 최소라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카페 목격 정황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날 밤 박지연 씨를 만났습니까? 아니요. 안 만났어요. 목격자가 있습니다. 세탁소 근처 카페에서 2분이 함께 있는 걸 봤다고 합니다. 최소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착각이신 것 같아요. 저는 그날 집에 있었어요. 그럼 10시 29분 전화는 어디서 거신 겁니까? 집에서요. 무슨 내용을 얘기했습니까? 그냥 안부 묻는 정도였어요. 최소라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머리가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최소라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밤 9시 40분경 그녀의 휴대전화는 강남 세탁소 인근 기지국에 접속되어 있었습니다. 집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간 당신은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마주한 최소라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갔었어요. 박지연 씨를 만났습니까? 잠깐 마주쳤어요. 근처 카페에서. 왜 처음에는 만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까? 최소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에
동창들이 모르는 또 다른 갈등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날 밤 카페에서 오간 대화는 정말 가볍고 평범한 것이었을까요? 수사팀은 통신기록 분석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2006년 당시에는 지금처럼 정교한 GPS 위치 추적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가 접속한 기지국 기록을 통해 대략적인 이동 경로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밤 10시 35분 남편과의 마지막 통화 당시 박지연의 휴대전화는 강남 세탁소 인근 기지국에 접속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녀는 그 시간 세탁소 안에 있었거나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0분 뒤인 밤 10시 55분 휴대전화 신호는 갑자기 잠원동 한강변 기지국으로 이동합니다. 세탁소에서 잠원동까지는 차로 약 15분 거리였습니다. 밤 11시 7분 마지막으로 반포대교 남단 인근 기지국 신호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11시 9분을 끝으로 모든 신호가 끊어졌습니다. 휴대전화 전원이 꺼졌거나 배터리가 방전됐거나 물에 빠졌거나 파손됐거나 어떤 이유에서든 그 순간 이후 박지연의 휴대전화는 더 이상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두 가지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첫째, 박지연이 스스로 택시를 타고 한강변으로 간 것인지. 둘째,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이동된 것인지. 경찰은 택시 회사들의 배차 기록을 전수조사했습니다. 10월 18일 밤 10시 30분부터 11시 사이 강남 세탁소 인근에서 승객을 태운 택시 기록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 현금 영수증 발급 내역, 그리고 일부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박지연으로 특정 가능한 승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 택시 기사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 시간대에 세탁소 앞에서 손님을 태운 적은 없어요. 근처 편의점 앞에서 한 번 세웠는데 남자 손님이었어요. 다른 기사도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은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강남역 쪽에만 몰려 있었지 골목 쪽은 한산했어요. 2006년 당시 개인 택시 상당수는 블랙박스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CCTV도 지금처럼 촘촘하지 않았습니다. 골목 안쪽은 사각지대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박지연은 어떻게 한강변으로 이동한 걸까요? 이때 수사팀은 또 다른 통화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밤 10시 41분. 박지연의 휴대전화에서 발신된 짧은 통화가 있었습니다. 수신자는 다시 최소라였습니다. 통화 시간은 27초. 경찰이 최소라에게 물었습니다. 이 시간에 박지연 씨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까? 아니요. 기억이 안 나요. 통화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27초간 통화하셨습니다. 최소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짧아서 그냥 끊긴 걸 수도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통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치였습니다. 휴대전화 기지국 기록에 따르면 이 통화는 이미 잠원동 기지국 접속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세탁소가 아니라 한강변 어딘가에서 걸려온 전화였던 것입니다. 박지연은 왜 한강변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 시간 다시 최소라에게 전화를 걸었을까요? 수사팀은 이제 최소라의 동선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소라는 잠실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를 확보했습니다. 영상을 분석한 결과 밤 9시 55분 최소라의 회색 승용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차량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아파트에서 세탁소까지는 차로 약 25분 거리였습니다. 시간대를 계산하면 최소라가 카페에서 박지연과 만난 시각과 대략 일치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CCTV 기록을 계속 확인한 결과 최소라의 차량이 다시 아파트 주차장으로 돌아온 시각은 밤 11시 30분이었습니다. 나간 시각과 돌아온 시각 사이 약 1시간 35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어디에 계셨습니까? 카페에서 지연 언니랑 잠깐 얘기하고 편의점 들렀다가 집에 왔어요. 카페에서 몇 시까지 계셨습니까? 10시 좀 넘어서 나왔을 거예요. 그럼 나머지 1시간 반 동안은요? 최소라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드라이브를 좀 했어요. 기분이 안 좋아서요.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냥 한강 쪽으로요. 한강. 박지연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곳도 한강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소라 역시 같은 시간대에 한강 쪽으로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수사팀은 최소라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최소라는 블랙박스는 원래 고장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차량을 확인한 결과 블랙박스는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SD카드도 빠져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고장이었습니까? 한 달 전쯤부터요. 고치려고 했는데 깜빡했어요. 경찰은 최소라의 차량 통행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하이패스 기록, 유료도로 영수증, 주유 기록 등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이동 경로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밤 10시 41분. 박지연이 최소라에게 전화를 건 그 순간 두 사람은 정말 떨어져 있었을까요? 아니면 같은 차 안에 있었을까요? 밤 11시 9분. 박지연의 휴대전화 신호가 끊어진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수사팀 내부에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일부는 박지연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일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한강변으로 간 뒤 스스로 물에 뛰어든 것이라는 추정이었습니다. 시댁과의 갈등, 세탁소 운영의 어려움, 알 수 없는 심리적 압박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수사관들은 반대했습니다. 휴대전화 충전기는 세탁소에 두고 갔습니다. 핸드폰만 챙겨서 나간 겁니다. 이건 계획적인 외출이 아닙니다. 열쇠를 떨어뜨리고 나간 흔적이 있습니다. 급하게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소라와의 통화 기록이 너무 많습니다.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수사는 점점 최소라를 중심으로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차량 트렁크에서 나온 희미한 혈흔이었습니다. 2006년 10월 23일 월요일, 본격적인 포렌식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최소라에게 차량 임의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최소라는 처음에 거부했습니다. 제 차를 왜 조사하려는 거예요?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그러나 영장 발부 가능성을 언급하자 그녀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알겠어요. 보여드릴게요. 아무것도 안 나올 텐데. 10월 24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주차장에 최소라의 회색 현대 소나타가 입고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깔끔한 차량이었습니다. 실내도 정돈되어 있었고 특별한 이물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학수사팀은 유관검사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감식팀은 먼저 시트와 바닥 매트를 드러냈습니다. 시트 틈새, 안전벨트 고리, 손잡이 뒷면까지 세밀하게 살폈습니다. 특수 조명을 비추고 루미놀 시약을 뿌렸습니다. 루미놀은 혈흔과 반응하면 푸른 빛을 냅니다. 아무리 씻어내도 미세한 흔적만 남아있어도 반응합니다. 조명이 꺼지고 루미놀이 뿌려졌습니다. 뒷좌석 시트 아래쪽에서 희미한 푸른 형광이 나타났습니다. 트렁크 매트 모서리에서도 같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스페어 타이어를 보관하는 공간 안쪽에서도 미세한 반응이 감지됐습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을 정도의 소량이었습니다. 누군가 열심히 닦아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감식팀은 면봉으로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이틀 뒤인 10월 26일,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렁크에서 채취한 혈흔의 DNA는 박지연과 일치했습니다. 경찰이 최소라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당신 차 트렁크에서 박지연 씨의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최소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에 지연 언니가 이사를 도와줬어요. 그때 손을 베었어요. 피가 조금 묻었을 거예요. 박지연 씨가 이사를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주변 사람 누구도 이사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 이사 준비요. 짐 정리하는 걸 도와준 거예요. 언제였습니까? 한 2주 전쯤? 최소라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날짜도 장소도 구체적인 상황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차량 수색은 계속됐습니다. 조수석 발밑 매트 아래에서 청소용 고무장갑 한 켤레가 발견됐습니다. 손가락 부분이 찢어져 있었고 표백제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장갑 안쪽에서는 강한 표백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트렁크 구석에서는 사용 완료된 대형 쓰레기 봉투 롤이 발견됐습니다.
마지막 한 장만 남아 있었고 나머지는 모두 사용된 상태였습니다. 한 롤에는 보통 20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소라는 20장에 가까운 쓰레기 봉투를 어디에 사용한 걸까요? 뒷좌석 밑에서는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철제 옷걸이가 발견됐습니다. 모두 4개였습니다. 그중 2개는 중간 부분이 비틀려 있었고 끝부분이 날카롭게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감식팀이 옷걸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비틀린 부분에서 미세한 섬유 조직이 검출됐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서는 피부 조직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남아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이 역시 박지연의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최소라에게 물었습니다. 왜 차 안에 세탁소 옷걸이가 있습니까? 지연 언니가 준 거예요. 쓰라고요. 왜 비틀려 있습니까? 원래 그랬어요. 중고로 받은 거라서요. 변명은 매번 달랐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최소라의 금융 기록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카드 사용 기록, 대출 현황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소라는 사건 발생 석 달 전부터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카드 대금은 석 달째 연체 중이었고 사채 이자만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피부관리샵은 적자 상태였고 월세도 밀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리려 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동창들에게도 손을 벌렸습니다. 그러나 다들 거절했습니다. 한 동창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소라가 전화해서 3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어요.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요. 근데 이미 다른 친구들한테도 빌린 돈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절했죠. 또 다른 동창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 달에 2~3번씩 전화가 왔어요. 처음엔 안부 묻는 척하다가 나중엔 돈 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부담스러워서 전화를 안 받게 됐어요. 그러던 중 최소라는 남기훈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남기훈의 휴대전화 기록을 확인한 결과 사건 발생 2달 전부터 최소라의 부재중 전화가 수십 건 찍혀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서너 통씩 걸려온 날도 있었습니다. 남기훈은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처음엔 받았어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는 투자처를 소개해달라고요. 처음 한두 번은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점점 요구가 많아졌어요. 직접 투자를 해달라, 집안 이름으로 보증을 서달라,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답하셨습니까?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도와줄 수 있어도 집안 이름을 걸 수는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이후 최소라의 전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2주 전을 기점으로 거의 사라졌습니다. 동창들은 말합니다. 소라가 술만 마시면 그런 말을 했어요. 지연이가 내 인생을 가져갔다고요. 기훈이뿐만 아니라 그 집안까지 다 가져갔다고요. 또 다른 동창은 이렇게 기억합니다. 소라는 지연 언니가 부러웠던 것 같아요. 좋은 남편, 안정된 생활, 그리고 자기 사업까지. 소라는 그 모든 걸 갖고 싶어 했어요. 질투와 빚, 그리고 거절. 이 모든 것이 겹쳐지면서 최소라의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이 자라고 있었을까요? 수사팀은 더 이상 이 사건을 단순 실종으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증거들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수사 압박이 거세지자 최소라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10월 28일 그녀는 더 이상 임해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으며 과도한 수사에 협조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11월 2일 검찰은 최소라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는 살인 및 사체유기.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11월 3일 새벽 6시 최소라는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경찰차에 올라탔습니다. 구속 이틀째까지도 최소라는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11월 5일 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밤 9시 20분 최소라는 조사실에서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울기만 하던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변호사가 만류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다 말할게요.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새로운 진술이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지연 언니를 데리고 나간 건 사실이에요. 최소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어요. 투자 문제 때문에 얘기를 더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카페에서는 사람들이 많아서 조용한 데서 얘기하자고 했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차를 타고 나갔어요. 지연 언니가 처음엔 싫다고 했어요. 가게 정리해야 한다고요. 근데 제가 간곡히 부탁했어요. 잠깐만이라고, 중요한 얘기라고요. 박지연은 결국 차에 탔습니다. 10시 40분경이었습니다. 최소라는 차를 몰고 한강변으로 향했습니다. 한강에서 얘기했어요. 차 안에서요. 저는 기훈 오빠네 집안에서 투자를 받고 싶다고 했어요. 사업이 너무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했어요. 박지연 씨는 뭐라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어요. 자기도 시댁 눈치 보느라 힘들다고, 그런 부탁은 할 수 없다고요. 대화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제가 화가 났어요. 언니는 좋겠다. 아무 걱정 없이 산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지연 언니가 너도 내 인생 사는 거고 나도 내 인생 사는 거다. 왜 나한테 이러냐고 하더라고요. 최소라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때 제가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기훈 오빠를 가져갔잖아. 네가 다 가져갔잖아라고요. 차 안에서의 실랑이는 2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최소라는 갑자기 제안을 했습니다. 다른 데 가서 얘기하자고 했어요. 조용한 곳으로요. 어디였습니까? 최소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신림동이요. 지연 언니 어머니가 쓰던 옛날 세탁소 건물이요. 그곳에는 작게 분리된 지하 창고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박지연의 어머니가 오래전 사용하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빈 창고로 남아 있었습니다. 최소라는 그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박지연이 보여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조용히 얘기하자고 했어요. 지연 언니는 처음엔 싫다고 했어요. 그냥 집에 보내달라고요. 근데 제가 계속 졸랐어요. 밤 11시 10분경. 두 사람은 신림동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최소라는 차를 건물 뒤편 골목에 세웠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갔어요. 계단이 좁고 어두웠어요. 지연 언니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고 불편해했어요. 지하 창고는 천장이 낮고 습한 공간이었습니다. 오래된 선반과 빈 박스 몇 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서 다시 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지연 언니가 계속 안 된다고만 하는 거예요. 제 사정은 들으려고도 안 했어요. 그래서요? 최소라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말다툼이 심해졌어요. 서로 소리를 지르고 그러다가 제가 언니를 밀쳤어요. 고의로 밀었습니까? 아니요. 그냥 화가 나서 손이 나간 거예요. 최소라의 주장에 따르면 박지연은 뒤로 비틀거리다가 계단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제가 달려가서 흔들어 봤어요. 언니, 괜찮아? 하고 불렀는데 대답이 없었어요. 숨도 안 쉬는 것 같았어요. 최소라는 당황했습니다. 구급차를 불러야 할지,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순간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근데 무서웠어요. 제가 밀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사람들이 제가 일부러 죽인 줄 알 것 같았어요. 결국 그녀는 도망치기로 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1월 6일 국과수 감식팀이 신림동 건물 지하 창고를 정밀 수색했습니다. 현장은 최소라의 진술과 일부 일치했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벽 모서리와 바닥 그리고 배수구 주변에서 대량의 혈흔 반응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머리를 부딪혀 생긴 출혈량이 아니었습니다. 감식 결과 상당 시간 동안 다량의 혈액이 흘렀다가 이후 급히 물과 세제로 씻겨 내려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또한 창고 안에서 끊어진 목걸이 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금도금된 가느다란 체인이었고 펜던트는 작은 하트 모양이었습니다. 목걸이 잠금고리에서 박지연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이 목걸이는 박지연이 평소 늘 착용하던 것이었습니다. 목걸이가 끊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한 넘어짐이 아니라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검찰은 최소라를 다시 조사했습니다. 단순히 넘어진 사고라면 왜 이렇게 많은 피가 흘렀습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본 건 그게 다예요.
목걸이는 왜 끊어졌습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최소라는 더 이상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과실치사일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사건 전후 정황, 혈흔의 양 목걸이 파손, 그리고 이후 은폐 행위를 종합할 때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최소라는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사팀은 사건 직후 새벽 시간대에 인근 건설, 폐기물 업체로 향한 트럭 동선과 건물 쓰레기 배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시신이 대형 쓰레기 봉투에 담겨 폐기물과 함께 반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형사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그 지하 창고에 들어가면 섬뜩합니다. 그날 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는 아무도 모릅니다. 2008년 3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 최소라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동창들, 기자들, 그리고 박지연의 가족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최소라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는 공소장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최소라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한다.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에 대한 질투와 적개심을 품고 있었으며 투자 문제를 빌미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지하 창고로 유인한 뒤 말다툼 과정에서 폭행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시신을 훼손 유기한 것으로 보인다. 최소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이 하나씩 법정에 공개됐습니다. 먼저 최소라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파일들이었습니다. 워드 문서 한 개가 화면에 띄워졌습니다. 작성 날짜는 2006년 9월 23일, 제목은 일기였습니다. 문서 안에는 이런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만 없으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것 같다. 왜 하필 지연이가 기훈이를 만났을까? 나는 그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지연이는 모든 걸 가졌다. 남편도, 집안도, 안정된 생활도. 나한테는 빚만 남았다. 방청석에서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다이어리도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2006년 10월 15일자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훈이는 여전히 힘들면 나를 찾을 거야. 지연이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야. 10월 17일 실종 하루 전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제 끝을 봐야 할 것 같다. 검찰은 인터넷 검색 기록도 제시했습니다. 2006년 9월 28일 사람이 맞았을 때 치명적인 부위 10월 3일 혈흔 지우는 법 10월 10일 휴대전화 위치 추적 피하는 법 10월 12일 시신 없이 살인죄 성립 가능한가? 검색 기록은 한 달여에 걸쳐 반복적으로 조회된 흔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행이었음을 시사하는 증거였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인터넷 검색 기록만으로 살인 계획을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호기심으로 시신 없이 살인죄 성립 가능한가를 검색합니까? 이것은 명백히 범행 이후를 대비한 사전조사입니다. 법정에서는 증인 신문도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대학 동창 박미선 씨였습니다. 그녀는 증인석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라는 고등학교 때부터 기훈이를 좋아했어요. 대학 때도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그랬어요. 기훈이는 내 사람이다라고 자주 말했어요. 피고인이 박지연 씨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처음엔 축하한다고 했어요. 근데 술만 마시면 달랐어요. 지연이가 내 인생을 가져갔다고 했어요. 남자뿐만 아니라 집안까지 다 가져갔다고요. 언제부터 그런 말을 했습니까? 결혼 반년쯤 지났을 때부터요. 점점 심해졌어요. 박미선 씨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남편 남기훈이었습니다. 그는 검은색 양복을 입고 증인석에 섰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이 증인에게 투자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네,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점점 요구가 커졌어요. 직접 투자를 해달라, 집안 이름으로 보증을 서달라고 했습니다. 거절하셨습니까? 네,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남기훈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제가 그때 더 단호하게 선을 그었어야 했습니다. 애매하게 친절했던 게 화를 불렀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내를 지키지 못한 게 평생 죄스럽습니다. 방청석은 숙연해졌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돌발적으로 벌어진 사고일 뿐입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사망 원인조차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살인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의 인터넷 검색 기록, 일기, 그리고 사건 전후 행적을 보면 명백히 계획적 범행입니다. 사건 당일 새벽 3시 10분 편의점 CCTV에는 피고인이 대형 쓰레기 봉투 여러 개를 들고 나타난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표백제와 고무장갑을 추가로 구입해 지하 창고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범행입니다. 2008년 7월 18일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오래된 질투와 비교의식, 경제적 궁핍이 뒤엉켜 만들어낸 비극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지하 창고로 유인하였고 그곳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시신을 유기하였다. 비록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관련 물적 정황과 피고인의 진술, 동기와 전후 행태를 종합할 때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재판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정도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이유가 될 수 없다. 피고인 최소라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최소라는 그 순간에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지연의 어머니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딸은 어디 있어요? 질투는 결국 한 사람을 살인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의 이름을 영영 찾을 수 없는 명부에 올려놓았습니다. 2024년 10월 사건 발생 18년이 지난 가을 우리는 다시 그 골목을 찾았습니다. 강남 신사동. 세탁소가 있던 자리는 이제 세련된 카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커피앤브런치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고 통유리 너머로는 젊은이들이 노트북을 펴놓고 작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커피 향과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공간 어디에도 한때 셔츠와 코트가 줄지어 걸려있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건물 구석, 벽을 따라 올라가는 오래된 전기, 배선과 페인트 아래 희미하게 남은 간판 못자국만이 이곳이 세탁소였음을 조용히 증언할 뿐입니다. 카페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곳이 세탁소였다는 거 아세요? 네, 들었어요. 근데 그게 벌써 10몇 년 전 일이잖아요. 지금은 그냥 카페예요.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에게 이곳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였습니다. 골목을 지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부분은 이곳에서 한 여성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이곳은 그냥 커피 맛있는 카페가 있는 골목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래된 상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세탁소 건너편 분식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인 권인숙 씨는 지금도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보자 무거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도 그날이 생각나요. 세탁소 불이 꺼지고 골목이 이상하게 조용해졌던 그날 밤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연 씨는 참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아침 일찍 문 열고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지나갈 때마다 안녕하세요 하고 밝게 인사했고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은 그 자리가 카페가 됐지만 저는 지나갈 때마다 세탁소가 생각나요. 지연 씨가 다리미질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서네요. 신림동. 박지연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작은 반지하를 찾았습니다. 좁은 계단을 내려가니
낮은 천장과 작은 창문이 있는 방이 나왔습니다. 벽에는 박지연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성의 모습. 어머니는 72세가 됐습니다. 허리는 더 굽었고 머리는 하얗게 셌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보자 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우리 딸 참 예쁘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애가 사라졌다는 것도 믿기 싫었는데 시신도 못 찾았잖아요. 어디에 있는지만이라도 알고 싶어요.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경찰이 그러더라고요. 범인은 잡았지만 시신은 못 찾았다고요. 그럼 우리 딸은 어디 있어요? 제대로 묻히지도 못하고.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울기만 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차례상을 차리는데 사진만 놓고 절을 해요. 밥그릇에 밥을 담아 놓으면 엄마 나 여기 없잖아 하고 딸이 말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에게 박지연은 실종자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어디선가 돌아올 수 있는 딸이었습니다. 남편 남기훈은 사건 이후 로펌을 그만뒀습니다. 서울을 떠나 지방 소도시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는 소식만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그를 찾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것도 목소리를 녹음하는 것도 모두 거부했습니다. 다만 제작진에게 짧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가해자도 피해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평생 공범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날 밤 제가 더 단호했더라면, 더 냉정했더라면 일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소라 씨의 연락을 애매하게 받아준 것, 지연이의 전화를 받고도 세탁소에 들르지 않은 것, 그 모든 선택들이 지금도 저를 괴롭힙니다. 저는 지연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제 죄입니다.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최소라는 현재 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2008년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그녀는 이제 복역 16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가석방 가능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도소 측에 따르면 그녀는 모범수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규율을 잘 지키고 교도 작업에도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지금까지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재심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만약 가석방이 된다면 그녀는 이르면 2026년에 사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그녀는 50살이 됩니다. 박지연의 친구들은 말합니다. 소라가 나온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지연이는 아직도 못 찾았는데 그 사람은 세상 밖으로 나온다니요. 강남의 그 골목. 우리는 카페 앞에 서서 한동안 그곳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커피를 들고 쇼핑백을 들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골목은 변했고 사람들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어딘가에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박지연. 35살. 강남 세탁소 여사장. 2006년 10월 18일 밤 10시 47분 이후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만 살아 숨쉬는 것일까요? 권인숙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세탁소 불이 꺼지고 골목이 이상하게 조용해졌던 그날 밤. 그날 밤이 아직도 떠올라요. 그 밤 이후 이 골목에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남았습니다. 시간이 덮어버릴 수 없는 깊은 자국이. 이 사건은 법적으로는 해결된 사건입니다. 범인은 특정됐고 재판을 거쳐 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해결과 해소는 다른 문제입니다. 박지연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고 그녀의 마지막 순간은 여전히 진술과 정황 속에서만 재구성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첫째, 오래된 질투와 비교의식은 때로 범죄의 토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집안, 그 남자, 그 자리를 빼앗겼다는 감정이 경제적 궁핍과 맞물리면서 한 사람을 살인자의 길로 밀어넣었습니다. 주변 누구도 그 감정의 깊이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둘째, 우리는 실종을 너무 쉽게 개인의 선택으로 치부하곤 합니다. 잠시 연락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다.
어디 멀리 떠난 게 아닐까라는 추측은 때로 골든타임을 흘려보내는 안일함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 초기 수사의 작은 지연들은 결과적으로 시신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낮췄습니다. 셋째, 관계의 경계가 흐려질 때 누군가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괜찮냐는 질문을 한 번 더 건네는 것, 이건 이상하다는 느낌을 그냥 넘기지 않는 것, 그것이 때로는 누군가의 마지막 밤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끝에서 우리는 질문을 남깁니다. 왜 우리는 누군가의 오랜 질투와 집착을 그럴 수도 있는 감정쯤으로 가볍게 여겨왔을까요? 왜 우리는 실종을 때로는 스스로 떠난 사람의 이야기로만 이해하려 했을까요? 그리고 왜 누군가의 불안한 눈빛과 애매한 말들을 설마라는 한 단어로 덮어버리고 마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설명하기 어려운 실종이나 의문의 죽음 또는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건이 있다면 작은 단서라도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명은 철저히 보장되며 여러분의 제보가 또 다른 박지연을 막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남 세탁소 여사장 실종 사건을 함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탐정 미스터리는 앞으로도 세상에서 잊혀졌던 그리고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